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놓고 맞섰습니다. 조 후보자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직접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방이 거세졌는데 조 후보자는 배우자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조국 후보자 딸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조 후보자는 인턴 활동을 한 건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린 오늘 청와대에선 검찰이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을 내란 음모 사건 수사하듯 한다며 검찰을 향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대응은 자제하면서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태풍 링링 영향으로 제주도에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밤사이 남부, 내일 아침엔 중부 지역도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는데 기상청은 기록적인 강풍을 예고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과 달리 2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사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오늘 국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29일 만에 열린 청문회입니다. 오늘 대부분 질문은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 딸 인턴 활동과 수상 내역 등 입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 조 후보자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청문회는 지금 잠시 정회 중입니다. 먼저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종문 기자, 정회된 청문회는 언제 다시 열립니까? 네, 회의는 오후 7시쯤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녁 식사를 위해서 흩어진 상태고요. 8시 40분쯤부터 다시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각 의원별로 3번씩 질의를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청문위원들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논란 등에 관련해서 캐물었습니다. 이외에도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이나 웅동학원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던졌습니다. 예. 자, 오늘 아침부터 관련된 이야기가 쏟아졌는데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오늘 청문회에서도 핵심 쟁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창장의 형식과 번호가 다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딸에게 표창장을 만들어서 셀프 수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옹호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를 한 사실도 청문회를 앞두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오늘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조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조 후보자는 부인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맞고 또 그 전화를 건네받아서 통화를 한 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송구하다 또 제대로 진상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조 후보자는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느냐라는 이런 여당 의원의 질문에 위조로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인사청문회인데 이 밖에도 어떤 정책에 대한 질문보다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과정에 대한 질문이 줄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우선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올라서 논란이 됐던 대한병리학회 논문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선 딸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조 후보자가 반박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병리학회 취소는 그 교수님의 문제이고요. 저 취소 문제는 저희 아이하고는 딸아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네, 오늘 또 청문회에서는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참여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했는데
센터에 확인했더니 당시 고등학생이 인턴으로 일한 기록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인턴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은 전혀 해당 사실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국회에서 정종문 기자였습니다. 잠시 뒤에 또 한 번 연결해서 국회 청문회 상황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여야가 맞부딪혔던 쟁점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 후보자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입니다. 야당은 이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주장을 했지만 조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질 거라고도 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내내 도마에 오른 건 딸 조모 씨가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입니다. 저는 이 딸의 동양대학교에서의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은 즉각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며 맞섰습니다. 그 동양대 총장 명의로 1년 번호 다른 표창이 수십 장이 나갔어요, 지금. 조 씨의 경우처럼 1년 번호가 다른 총장 명의의 상이 여러 건 있다는 겁니다. 김주식 교수님께서는 영어영재교육센터의 직원이 직접 상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봉사 표창장 발급 주체는 지금 말씀하신 영재교육원이 아니고 아니, 어학교육원입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전혀 지금 다른 기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 후보자는 위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표창장 논란은 조 후보자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 간 통화 사실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확산됐습니다. 조 후보자가 지난 4일 최 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부인이 통화하다 한 번 넘겨받아 짧게 통화했다며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만 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다음은 조 후보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인턴 활동 관련입니다. 야당에서는 아들이 유일하게 지난 2006년 이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받은 고등학생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증명서 양식도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자녀들이 인권 관련 활동을 했고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소라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울대 법대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조 후보자가 아들의 인턴 스펙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겁니다. 2015년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건만 발급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후보자의 아들입니다. 인턴 증명서가 발급된 사람들 가운데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 양식만 다르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연세대 정치학과 대학원에 들어가려 뒤늦게 증명서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주 의원은 딸의 경우 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올렸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인권법센터는 지원 자격을 법대생과 로스쿨을 지망하는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는 자녀 인턴 이력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녀들은 충실하게 활동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딸은 인권 동아리 회장이었습니다. 저희 딸만 거기에 간 게 아닙니다. 기억을 나머지 사람들은 공식적인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건 제가 그 센터에서 발급을 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시 저희 아이가 학교 다닐 때 학교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련해서 피해자의 인권 관련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고등학생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딸의 동아리 학생들이 실무자에게 메일을 보내 인턴 참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참여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담긴 해외 봉사 스펙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알고 있고요. 우간다 봉사를 국내에서 지원했습니다. 국내에서 지원했다는 해외 봉사를 첫 답사를 거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팀이 조직하고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저희 아이는 케냐에는 직접 가고 우간다에는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조국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압수수색 전에 사무실 PC를 가지고 나갔다는 점도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정 교수는 학교 업무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왔고 또 압수수색이 있던 날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왜 그 PC를 증권사 직원에게 맡겼는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어제 JTBC에 압수수색 전 PC 반출 보도가 나간 뒤 즉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지난달 말 동양대 사무실에서 학교 업무와 피고발 사건 대응을 위해 컴퓨터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로 출근하기 어려웠고 개인적으로 PC를 쓰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지난 3일 검찰이 동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당일 변호인을 통해 PC를 이미 제출했고 증거인멸 의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청문회에선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PC를 증권사 직원이 갖고 올라와 보관하던 부분도 지적됐습니다. 한두 직원이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무슨 집에 와서 업무를 한다고 그런 또 거짓말을 합니까? 집에서 쓰려고 가져온 것이란 취지입니다. 쓰려고 가져왔는데 왜 남의 트렁크에 가지고 있다가 냅니까? 이와 함께 정 교수가 이미 제출했다는 부분도 논란입니다. 그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이미 제출, 외부의 요청 없이 알아서 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당일 PC 반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정 교수 측 변호인에게 수차례 연락해 PC 제출을 설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예, 또 저희 뉴스 시작하기 직전에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를 했다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질문도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고 또 어떤 해명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국회 정종문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 기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하기 직전에 조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약정 금액과 실제 투자 금액이 다른 문제를 지적했고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등 구체적인 죄명까지 언급하면서 조 후보자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답변은 지난 기자간담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금감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이 투자한 회사가 관급공사를 많이 수주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뒤에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관급공사를 싹쓸이했다는 주장,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이 역시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관공서 수준은 저희가 그 업체도 해명을 했고 저희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이 펀드의 투자와 관계없이 관급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 조 후보자는요, 그리고 투자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라는 기존의 주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조 후보자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와 무관하게 해당 업체가 가격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는 여야가 합의한 증인 11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웅동학원 이사만 참석을 했습니다.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야가 합의한 11명 중 참석한 사람은 단 1명, 웅동학원 김형갑 이사였습니다. 김 이사는요, 조국 후보의 웅동학원 사회 기부 발언에 대해서 이론상 맞지 않다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사회에서 금전 문제는 거론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증인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더니 김 이사 외에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출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돌연 출석을 거부했는데 해당 이유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증인들에게도 출석 요구가 송달이 됐지만 출석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5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송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청문회가 8시 40분쯤에 속개될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지금 정회 중일 텐데 오늘 청문회는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네, 8시 40분부터 네 번째 질의가 시작이 됩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야당이 추가 질의를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자정 이전에 회의가 끝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경우 차수 변경을 해서 내일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현재로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국회에서 정종문 기자였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시각까지 청문회에서 풀린 의혹은 뭔지 또 남은 의혹은 뭔지 취재 기자와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일단 딸 관련 의혹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까요? 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그런 표창장을 내준 적이 없다. 위임한 적도 없다. 형식도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의혹이요. 오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형식이 다른 여러 표창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보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조 후보자 딸뿐 아니라 최 총장이 말하는 형식과는 다른 표창장이 여러 번 발급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 총장은 여전히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을 위임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다른 사례들이 있다면 반대로 그 사례들도 불법과 연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위조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 표창장은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받은 건데 일각에서는 또 봉사활동을 안 했다라는 주장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의혹의 이유 중 하나가요. 표창장에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봉사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조 후보자의 부인이 동양대에 부임한 게 2011년 9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교수로 부임도 하기 전에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건 거짓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일단 조 후보자는 표창장에 적힌 기한이 5기다. 봉사활동은 2011년 9월 이후다. 그러니까 부인이 교수로 부임한 이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봉사활동을 한 건 맞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표창장에는 왜 잘못 쓰였는지, 고의로 기간을 늘린 것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고요. 봉사활동 역시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 최 총장은 일단 한 적이 없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반면에 봉사활동이 기특해서 표창장을 추천했다는 교수도 등장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조국 후보자가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는 부분도 논란이 됐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일단 통화한 사실은 조 후보자가 오늘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내용을 놓고는 좀 엇갈렸습니다. 최 총장은 조 후보자의 부인이 표창장을 위임받은 것으로 해주면 안 되냐고 한 뒤에 조 후보자가 전화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법률 고문팀에 물어보니까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 그러니까 부인도 산다고 말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반면 조 후보자는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만 했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주장이 맞더라도 직접 통화하면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한 것만으로도 압력 행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도 공개가 됐죠? 네, 한국당이 공개를 했습니다. 조 후보자 부인이 최 총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한 건데요. 문자 내용을 좀 보시면요. 첫 번째로 그대로 대응할 것을 부탁했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느냐. 다음 문자에서는 팩트와 상황에 대한 현명한 해명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만으론 거짓을 종용했다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자, 의전원을 갈 때 키스트에서 3주간 인턴한 경력을 넣었던 부분이요. 하지만 실제는 사흘만 출근을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오늘 청문회에서도 제기를 했는데요. 3주간 인턴 중에 8일이 케냐 의료봉사 기간과 겹쳤다는 겁니다. 또 키스트 출입 기록도 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8일은 케냐 의료봉사 기간 8일은 교수에게 양해를 구한 뒤에 빠졌고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간 경우도 있어서 출입 기록만으로 출근을 안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딸이 이제 단국대 논문 초고 작성을 하는데 조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의혹 청문회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국당이 청문회장에서 띄운 자료를 잠시 보시죠. 보시면요. 논문의 초고 저장자가 조국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사무실에서 작성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조 후보자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딸이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문건 작성자는 컴퓨터에 등록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조 후보자는 서울대가 준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간 건 불찰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예, 여당은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도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의 피의 사실을 집요하게 유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그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고유 권한이 검찰에 의해서 강렬하게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쟁으로 인해서 공격하는 당 쪽에서는 박수치고 있습니다. 검찰이 불법적인 피의 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과 본인 외에는 안 갖고 있다는 생기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온갖 증거인멸,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증거인멸의 의혹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달 전에 자신들이 앉힌 검찰총장을 여당이 불리한 수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라라고 임명을 했는데 도대체 청와대, 총리, 법무부 장관, 민주당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고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개혁주의자가 왜 나옵니까? 어제 우연히 젊은이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공감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오늘 청와대에선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한다는 건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듯 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어제 수사 개입이 우려된다며 공식 반발했던 검찰은 추가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조 후보자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먼저 청와대 연결합니다. 자, 안희근 기자. 청와대에서 내란 음모 수사까지 언급한 건 매우 강경한 입장 아닙니까? 네, 공식 브리핑은 아니었고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한 얘기인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언급됐듯이 검찰 수사가 내란 음모라는 건 아니고 내란 음모 사건 수사처럼 대규모로 한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위 관계자는 어제도 밝혔지만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 수사에 간섭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내란 음모 사건 수사처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사실 불만을 표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청와대 내부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고 이런 말들이 그런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것까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청문회장에서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포렌식 자료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 검찰 수사 내용이 나온 게 아니냐는 불만입니다. 강기정 정무수석도 지난주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에선 사실상 검찰이 배우자와 딸 등 주변 수사를 통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조직적으로 막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가 아마 반영이 된 거겠지만 오늘 또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고요? 네, 대통령 비서실장실에서 근무하는 행정관인데요. 검찰을 향해 미쳐 날뛰는 늑대, 입에 하얀 거품 같은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또 토끼몰이식의 압수수색을 통해 인사권자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가서 검찰총장이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은 지워져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분위기면 조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청와대와 검찰 계속 갈등이 남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주말 동안 청문회 결과와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받고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최종 결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명이 되더라도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이번 갈등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안희근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바로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검찰은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조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해외에서 돌아와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네, 저희가 앞서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사 대표와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 조모 씨 등 3명이 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출국했다고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도피 의혹이 나오자 검찰이 이 귀국을 설득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운용사 대표 이모 씨가 어제 귀국한 건데요. 검찰은 이 씨를 어제와 오늘 계속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펀드를 소개해줬다는 조 후보자 오촌 조카, 나머지 그러니까 2명은 아직 귀국하지 않은 거죠?
네, 두 사람은 아직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 씨는 조 후보자의 가족의 펀드 투자 과정을 가장 정확히 아는 인물인데요. 일단 검찰은 먼저 귀국한 이 대표를 상대로 이 조 후보자 가족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는지 또 조 씨의 역할이 뭔지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또 조 후보자 가족이 펀드와 운용사에 투자하게 된 배경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 관계자들도 조사를 받고 있죠. 네, 오늘 오전엔 웅동학원 전 감사인 주모 씨, 오후엔 이모 이사가 검찰에 나왔습니다. 이 이모 이사는 조금 전 이제 검찰청을 빠져나왔는데요. 이들에게는 조 후보자 동생의 소송 등에 대한 참고인성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들 중 이 이사는 취재진들에게 이 웅동학원 채무와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채무 문제를 보고받은 적이 없고 이사회가 소집된 적이 없다면서 이 교육청에서 다루거나 집행부에서 의논할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네, 조 후보자 딸 입시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관련자들을 계속 불러서 조사하고 있죠. 네, 어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계자 2명을 조사한 데 이어 오늘도 또 다른 교수 1명을 추가로 소환했습니다. 이 조 후보자의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련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엔 조 후보자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록해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역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장 씨는 조 후보자 딸과 함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교수 자녀들끼리 인턴 품앗이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장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인턴 활동에 대해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펀드라는 논란이 있는 이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받은 회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2017년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 협상자가 되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 컨소시엄 관계자가 조국 후보자가 관련된 분과 이 컨소시엄이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자금 조달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본 사업을 따는데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는 식의 주장이었다는 건데요.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웰스 CNT가 참여한 PMP 컨소시엄은 2017년 9월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이후 투자금 유치에 나섭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내년에 미팅을 좀 했고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하면서 자금 조달 좀 필요로 하니 그 부분들을 좀 대출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걸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어려웠습니다. 사업 계획도 기술도 부족해 실제 본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누군가의 이름을 댑니다. 수익화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정부에 계신 모금funding 쪽에 대해서 뭔가 투자를 했다라는 식에 대한 얘기를 솔직히 했습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그 회사의 그 대표님이 그 당시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하고 좀 뭔가 연관이 있고 뭔가 자금이 좀 들어왔다는 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서울시와 이걸 가지고 사업한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해당 회사의 임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당시 자신은 사업 수주가 확실하다고 말한 적도 조국 후보자를 언급한 적도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 은행은 PMP 컨소시엄에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앞서 몇몇 금융회사들은 2천억 원 넘는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PMP 컨소시엄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결국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조국 후보자 딸의 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본인과 검찰 말고도 한영외고 교직원이 열람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직원이 유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이른바 나이스 접속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유출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교육청은 8월부터 오늘까지 본인과 검찰이 요구해 발급한 2건 외에 특이한 접속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다녔던 한영외고 교직원이 조회한 겁니다. 대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접근이 확인됐고 경찰의 접속 아이디와 해당 직원을 특정해 전달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어제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4시간가량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씨는 앞서 고등학교 학생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 등을 유출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법 위반되는 행위가 특정되면 처벌을 원한다 그런 취지로 진술하고 갔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관련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13호 태풍 링링이 중심 풍속이 초속 40m를 넘는 강도의 강해 상태로 매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서해 바다를 따라서 올라오다 보니 지면과의 마찰이 없어 속도가 더 빠릅니다. 기상청은 기록적인 강풍이 불 거라고까지 내다봤습니다. 남해와 서해안 일대에서는 순간 풍속이 초속 50m를 넘고 평균 풍속도 초속 30m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이 초속 30m면 나무가 뿌리째 뽑힐 뿐 아니라 집과 건물 등 광범위한 피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태풍의 길목인 제주도를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충일 기자. 태풍이 지금 아직 제주와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일 텐데 지금 보니까 바람이 꽤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주 서귀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다가오는 태풍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바람은 점점 세게 불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뒤로는 피항한 어선 천여 척이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지금 태풍 링링은 오후 8시 현재 서귀포 남남서쪽 약 300km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의 강풍 반경이 390km나 됩니다. 이미 제주는 링링의 강풍 반경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내일 새벽 2시 태풍은 제주 150km 해상까지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태풍이 특히 강풍이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얼마나 센 겁니까? 네, 기상청은 오늘 밤 링링의 평균 풍속을 30에서 35m/s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이보다 좀 더 강한 55m/s로 예상했습니다. 이 정도면 멀쩡한 나무가 뿌리채 뽑히거나 자동차도 뒤집힐 수 있는 강도입니다. 역대 태풍 강풍 순위상 2003년 60m/s를 기록했던 태풍 매미, 뿌라필은 차바 등에 이어 5번째로 강한 바람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런 강풍이 섬이나 해안가 위주로 불 예정이라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태풍이 완전히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현재 강한 바람으로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한 100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된 것 이외에는 아직 크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외에는 지금까지 주로 비로 인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충북 청주에서 물이 불어난 하천을 건너다 실종된 17살 A군이 오늘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 봉화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나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약 일주일간 계속된 비로 전국 곳곳에 지반이 물러진 상태입니다. 역대급 바람을 동반한 이번 태풍이 상륙하면 어떤 피해가 더 생길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 서귀포에서 최충일 기자였습니다. 당장 내일 새벽 태풍이 상륙할 수도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도림천을 연결해서 지금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민규 기자. 도림천은 원래 이제 호우 피해가 잦은 곳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비는 오지 않고 있는 것 같군요. 네, 이 도림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지 않았다가 날이 어두워지면서 비가 한두 방울 쏟아지는가 싶더니 연결을 준비하면서 약 10분 전 정도부터는 빗방울이 눈에 띄게 굵어진 상황입니다. 이곳 도림천은 이렇게 잠깐만 비가 와도 물이 빠르게 불어나는 작은 하천입니다. 경사가 심한 데다가 주변에 녹지도 별로 없기 때문인데요. 어제 이 도림천에서 80대 여성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갑자기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한 2명이 고립됐다가 끝내 소방에 구조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상륙하기 전에 이른바 가을 장마가 집중호우를 뿌렸던 탓입니다. 예, 당장 내일이 걱정입니다. 일단 오늘까지 수도권의 피해는 크지 않았던 거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서울에 오늘 비는 거의 안 왔지만 경기 광주에서는 15세대 38명의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주택과 도로 또 상가 등의 침수 피해도 이어졌는데요. 오늘 밤 경기 북부 지역에는 5에서 30mm 정도 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받는 내일과 모레는 50에서 100mm 정도 강수량이 예보가 돼 있는데요. 강수량 자체가 태풍 규모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닙니다. 이번 태풍이 바람이 강한 태풍이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불과 몇 시간 남짓, 그러니까
비교적 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 집중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태풍이 서울 지역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건 내일 언제쯤입니까? 네, 13호 태풍 링링은 내일 오후 3시쯤 서울과 가장 가까워질 걸로 보입니다. 태풍이 서해로 올라오기 때문에 태풍의 오른쪽, 그러니까 이 위험 반원에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지역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지역에만 최대 초속 35m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위험 반원에 들어가는 건 7년 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태풍 볼라벤 이후에는 주로 태풍이 동해상으로 미리 빠져나가면서 수도권을 직접 영향권 아래 두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림천에서 JTBC 박민규입니다. 예, 지금은 우리나라가 태풍과 30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조금씩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언제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될지 박상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풍은 여전히 강한 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역은 이미 태풍의 강풍 반경 안에 들어갔습니다.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43m, 강도 강의 상태입니다. 잠시 후 목포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이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고 새벽 사이 호남과 충청 지역까지 강풍 범위는 넓어집니다. 내일 아침 6시엔 경기 남부가, 이어 7시엔 수도권 전역이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태풍이 북한에 상륙하기 전 한반도와 가장 가까워지는 건 내일 낮 12시쯤 충남 태안에서 불과 70km 떨어진 곳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중심은 오후 3시 서울과 가장 가까워지고 이후 북한 해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와 남해 서해상에선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m를 넘는 돌풍이 불겠습니다. 태풍이 몰고 오는 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제주 산지엔 400mm 넘는 비가 내리고 그 밖에 제주와 남해안은 최고 2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부와 호남에도 최고 10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당초 태풍 링링의 이동 경로는 2010년 수도권을 강타한 곤파스와 비교가 됐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서해상에서 꺾이지 않고 곧장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2012년 볼라벤과 비슷한데 당시도 강풍 피해가 컸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600살 넘은 충북 괴산 왕소나무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주차타워 외벽이 떨어지고 무너진 벽돌이 주차된 차를 덮쳤습니다. 수확을 앞둔 과수원과 넙치를 키우던 양식장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2012년 8월 말 태풍 볼라벤이 핥히고 간 모습입니다. 볼라벤은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1.8m에 달했는데 역대 6번째로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재산 피해액이 6,300억 원이 넘었고 1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이런 볼라벤과 지금 북상 중인 링링은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링링은 강한 남풍을 받아 이동 속도가 빨라지며 서풍의 영향을 덜 받게 됐습니다. 볼라벤처럼 서해상을 직진하게 된 겁니다. 강도 강의 중형급 태풍인 상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점도 같습니다. 링링의 최대 순간 풍속도 초속 55m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강한 비바람에 대비해야 합니다. JTBC 강버든입니다. 예, 지금 수도권 지역은 비도 많이 안 오고 잠잠해서 태풍이 오는 게 맞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 태풍의 비바람은 앞서 보신 볼라벤보다 더 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유리창 파손 등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속 47m의 강한 바람에 아파트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선 테이프를 X자로 붙이면 도움이 된다는 내용들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창문에 테이프를 X자로 붙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는 건 효과가 없고 이렇게 창 틀에 테이프를 붙여야 유리가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리창에 젖은 신문을 붙여놓으면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역시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창틀과 유리창 사이에서 발생하는 떨림이 파손의 주요 원인인데요. 창틀을 고정하지 않은 채로 실험을 한 영상을 보면 신문을 붙인 유리창은 태풍 링링보다 약한 바람에도 산산 조각납니다. X자로 테이프를 붙인 창도 강력한 바람에 부서집니다. 모두 창틀이 헐거워서 유리가 흔들리다 깨진 것입니다. 따라서 창틀에 빈틈이 없도록 신문지나 두꺼운 종이를 끼워 넣어 흔들림을 줄여야 합니다. 창문을 잠그는 것도 중요합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과 달리 2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사 측은 바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이 친형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한 겁니다. 1심은 이 발언을 사실로 보고 무죄로 판결했지만 오늘 2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발언과 함께 다른 혐의를 묶어 이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선고 후 법정을 나서는 이 지사의 얼굴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 지사는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판결이 나오자 이 지사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변종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과 현대가 3세들이 오늘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이유였는데요. 제발로 찾아와 구속해달라고 요구한 CJ 장남 이선호 씨는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법원이 SK그룹 3세인 최영근 씨와 현대가 3세인 정현선 씨를 구속 넉 달여 만에 풀어줬습니다. 이들은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사들여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고 오늘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천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의 영장실질심사도 오늘 열렸습니다. 이 씨는 캐리어와 배낭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비롯한 변종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와 자신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씨가 영장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오늘 저녁 구속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암 환자 치료를 주로 하는 국립암센터가 오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2001년 설립된 이후 처음 있는 파업인데요. 수술을 간 마친 환자들까지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빅민경 기자입니다. 노조는 수당을 포함해 3.3%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준정부 기간 임금 인상 기준인 1.8%를 넘기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병원이 문을 연 지 18년 만에 처음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환자를 돌보기 어렵게 된 겁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운영되지만 수술, 투약과 방사선 치료 등 항암 치료 대부분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실 같은 경우에 간호인력이 거의 없거든요. 환자 안전이나 이런 데 위험이 될 수 있다면은 그거는 과감하게 전원이나 이송을 생각을 해야 돼요. 경남 창원에서 올라온 유방암 환자도, 몸을 가누기 힘든 난소암 환자도 병원을 떠났습니다. 수술을 막 끝낸 환자도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 딸이에요. 어저께 유방 수술했어요. 어제 수술 받으셨는데 지금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울고 싶은 마음이야, 울고 싶은 마음. 적어도 며칠은 누워서 좀 진정하고. 그러니까 울고 싶은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병상 560개 가운데 300여 개가 텅 비었습니다. 파업에는 암센터 직원 2,800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참여합니다. 당분간 외래 진료도 차질을 빚을 걸로 보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한국 때리기를 하면 더 잘 팔린다. 혐한 기사가 많은 이유가 출판계 불황 때문이라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TV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률이 잘 나온다는 건데 지난 2달 사이 한국을 소재로 한 방송이 4배 넘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의혹의 양파. 일본의 한 지상파 방송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와 관련한 뉴스를 내보내면서 붙인 제목입니다. 아예 양파남이라고 비꼬기까지 합니다. 최근 한일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일본 TV에서 한국을 소재로 한 방송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부분은 한국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등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한국 때리기를 내보내면 일정 층의 혐한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민영방송 PD는 한국을 다루면 늘 시청률이 높다면서 모든 방송국이 한국 보도 일색인 것은 시청자가 따라붙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조사회사에 따르면 지난주 시사정보 프로그램에서 조국 후보자 의혹 등 한국을 소재로 한 방송은 14시간이나 됐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발표한 7월 첫 주에 비해 4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지난달엔 한 출연자가 한국 여성에 대한 폭행을 조장하는 발언을 해 해당 방송국이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이 혐한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혐한 비즈니스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를 휩쓴 허리케인 도리안이 미국 남동부 쪽도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케인이 몰고 온 비바람으로 곳곳에선 물난리가 나고 강력한 토네이도로 집들이 부서졌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주택가 집들이 모두 무너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바퀴만 남은 캠핑카 앞으로 한 남성은 허무한 듯 손을 들어 올립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남동부 쪽으로 허리케인 도리안이 지나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리안의 등급은 1등급까지 낮아졌지만 최대 풍속은 시속 160km인 상태. 일부 해안 지역에선 30c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And I said, Lord, what in the world? And I looked and I have leaves all in my house. I don't know if we got a roof or not. It's completely destruction out here. 도리안의 영향으로 조지아와 사우스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선 정전을 겪었습니다. 도리안을 대비하는 도중 플로리다에서 6명,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카리브해 섬나라인 바하마가 도리안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하마에선 이제까지 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리안은 노스캐롤라이나의 해안을 타고 올라가 6일 아침부터는 버지니아 남동부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 행정 직원이 억대 공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외교부가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009년 현지에서 채용된 이 직원은 예산 업무를 하면서 영수증을 위조해 지난해까지 6년 동안 7억 원 가까운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회사 돈 200억 원 정도를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조 회장이 친한 친구와 영화배우 등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15억 원 정도의 급여를 준 건 유죄로 판단했지만 179억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다며 형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심의위원회가 구속 상태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건강 상태라고 판단해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37년 동안 통치했던 로버트 무가베 전 대통령이 95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짐바브웨 건국에 앞장섰던 독립투사 출신인 무가베 전 대통령은 1980년부터 37년 동안 장기 독재를 하다가 2년 전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지방대 표창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던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이야기 같군요. 네, 오늘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이 표창장 문제에 집중이 됐었고 이 질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건지는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거 갖고 대학 가라고 준 게 아니 대학원 가라고 준 게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학생이 유학을 가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학교를 다니다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양대, 그러니까 지방대학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이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글에 이렇게 썼는데 서울대 나오신 분께서 중형 태풍급 사고를 치셨네. 이 김종민 의원이 서울대 국문과를 나왔다는 점을 꼬집은 글이었습니다. 예. 이 김 의원은 논란을 의식했는지 후속 질의에서 곧바로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지방대학을 폄훼했다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나 한국당 의원님은 이걸 가지고 또 뭘 회복을 막 하시고 그러는데 전혀 그건 사실이 왜곡이고 제가 지방에 삽니다. 저희 아이가 지방에 있는 시골 학교를 다녀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김 의원의 해명은 이 대학과 대학원이 같은 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학에서 받은 표창장이 대학원 갈 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취지였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 질의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니까 논란이 커지기 전에 빨리 해명을 한 것 같군요. 네, 다만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이 김 의원의 발언과는 달리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이 부산대 의전원으로 갈 때 자기소개서에 이 동양대 표창장을 활용을 했다는 점입니다. 예. 이 자소서를 보면은 수상 및 표창 실적 그리고 자격증이 있으면 기재하시오라는 항목이 있었고 기재할 수 있는 표창은 총장이나 도지사, 장관급 이상이 준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딸 조 씨는 이 항목에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수상이나 표창은 없었고 이것 한 가지만 적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위원장의 전략, 이것도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청문회 관련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상규 법사위원장 이야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 오늘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답변을 중간에 자르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 이것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차가 너무 흥분을 한 상태라서 제가 진정하라 그러면서 제가 총장님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취지는 이미 나왔어요. 총장님께 뭘 그렇게 비주얼 고주얼합니까? 예, 중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말을 끊는 모습이군요. 네, 조국 후보자가 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이었는데 여상규 위원장이 짧게 얘기하라면서 중간에 말을 끊은 겁니다. 예. 자, 저도 오늘 뉴스룸 준비하면서 청문회 과정을 계속 지켜봤는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장면도 좀 있었습니다. 이 박주민 의원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답변을 하는 과정이었고 또 이철희 의원이 이제 다음 순서로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때 여상규 위원장이 조 후보자 답변 시간만큼 이철희 의원 질의 시간에서 빼겠다고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보시죠. 예. 미국에서 청문회를 히어링이라고 합니다. 히어가 무슨 뜻입니까? 아세요? 히어가 듣는 겁니다. 청문회는 듣는 자리라고요. 내가 국민학생입니까? 얼른 질의하세요. 국민학생보다 못하시잖아요 지금. 참. 이봐요. 원칙대로 하는 걸 그렇게 비난합니까? 이봐요. 저렇게 실랑이 벌이고 결국엔 여 위원장이 이 질의 시간을 원래대로 보장을 해줬고 또 이철희 의원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부터 여상규 위원장이 유독 시간 관리에 좀 민감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청문회 시작 때도 이 여당 의원들이 이 의사진행 발언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거절하고 곧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오늘 청문회에 임하는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드러난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앞서 이 조국 후보자의 말을 자르는 모습도 보셨습니다만 월요일에 있었던 조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처럼 조 후보자가 길게 해명하는 시간을 주지 않겠다. 일방적인 해명 자리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시간 쓰는 것도 좀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질의 순서를 최대한 자주 돌려서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보하려 했던 전략이 아니었느냐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여상규 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조국 후보자에게 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질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위원장이 직접 물어보는 모습, 흔한 모습은 아닌 건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질의 기회가 좀 더 확보됐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한국당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현재까지는 응원보다는 좀 비판의 게시글이 많은 상황입니다. 반응을 몇 개 소개해드리면 잘 좀 합시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뭔가 준비를 했겠지, 한 방이 있겠지 하고 믿었는데 결국엔 아무것도 없었다라면서 주로
한국당의 청문회 전략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일단 현재까지 청문회 진행 상황에 대한 평가인 것이고요. 물론 이 이후에 흔히 말하는 한 방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밤 12시 20분부터 시작되는 밤샘 토론, 조국 후보 임명 논란 어떻게 볼까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네, 뉴스가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가 있는데요. 소셜 라이브에선 지금도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를 연결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변인들과 함께 현장에서 본 오늘 청문회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